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그러니까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날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전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한 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의 한 주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새롭게 이슈로 떠오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무력 충돌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자,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고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지난주 주식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면 그냥 대한민국 코스피는요. 금요일 증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0월 13일 코스피는 23포인트 하락해서 245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급을 보면 외인은 5,500억 원 순매도, 개인은 6,600억 원 순매도, 기관은 1조 1,9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미쓰리가 그랬잖아.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최근 주식시장은 기관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긴다며 그런데 왜 개인들이 이렇게 지난주에 많이 매수를 했어? 라고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은요. 제가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증권사들은요. 올해 코스피 전망치 DB증권 같은 경우는 2,950이고요. 나머지 다른 증권사도 2,800, 2,75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관들, 애널리스트들이 꿍꿍 짝을 맺고 주식시장을 크게 빼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잘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크게 뺀다면 개인들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기관들의 로스컷 물량이 더 큰 손해를 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핸들링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무너지게 하지 않고 그리고 개인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물량을 넘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9일 날 한글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았고요. 뉴욕 증시는 채권 시장은 열리지 않았고 주식시장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스라엘과 아프가니스탄의 무력 충돌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10월 9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을 했다가 갑자기 상승으로 전환돼 버립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중동 지역의 리스크 하고 깜짝 놀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만히 있어봐봐. 이거 산유국들도 아니잖아 쟤네들. 그리고 주변국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뉴욕 증시의 하락, 특히 국채금리 상승을 좀 막고 싶은데 굉장히 좋은 재료가 생긴 거죠. 그래서 10월 9일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게 뉴욕 증시가 차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 어느 순간 갑자기 안전자산이야. 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하니까 니네 무섭지. 무서울 때는 뭐가 제일 좋다? 안전자산이거든. 안전자산 중에 뭐가 있는 줄 아니? 달러? 아니야. 잊어버려. 금? 아니야. 지금은 채권 시대야. 채권 이렇게 채권의 수요를 몰리게 함으로써 채권의 금리를 다운시켰고요. 그 덕분에 국제유가는 지난주 금요일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나흘 연속 뉴욕 증시는 상승합니다. 미국 국채금리 하락했죠. 게다가 국제유가도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4%
가까이 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만 다시 차분해졌어요. 자, 제가 국제유가 말씀드리죠. 국제유가는요, 경제에 굉장히 순수하게 반응하는 녀석입니다.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뉴욕 증시가 국채 금리가 안전자산이야, 국채 금리 사 이렇게 포장해 놓고 뉴욕 증시를 띄우는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전망치가 발표가 되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졌고, 그래서 12일 목요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2479포인트 고점을 찍습니다. 지난주 NH투자증권이 전망했던 코스피 전망치 하단이 2400포인트 아래였었어요. 우리 그 전주만 하더라도 상당히 공포스럽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장중에 2400이 이탈됐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같이 따라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살짝만 올리면 2500포인트가 딱 잡힐 것 같은 2479포인트까지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그게 바로 10월 12일 목요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었죠. 그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보다 좀 개장되는 시간이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목요일 증시가 끝나야지만 뉴욕 증시 목요일 시장이 열리는데, 목요일 날 미국은 9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미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목요일 날 9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요거 쉽게 꺾이기 어렵다. 그러면 다시 하락했던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다시 뉴욕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하락할 수 있다. 라는 쪽집게 같은 귀신 신들린 예상을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10월 13일 하락했고요. 뉴욕 증시 10월 12일 목요일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읽어드렸죠. 지난주 10월 13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의 특징을 보면 가장 큰 거는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갑자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전자산으로 엄청나게 포장이 되면서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갈 길이 멀어, 한 번 더 금리 인상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물가 잡힐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이 바뀌어 버립니다. 지네들이 그동안 계속 우리 금리 계속 인상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상승하니까 좀 불안한 거죠.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딱 발생했고, 그 타이밍에 미국의 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예쁘게 포장해서 뉴욕 증시를 상승시켰고, 그런데 여전히 9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가오는 한 주 동안요,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420에서 2540포인트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느끼시겠지만 NH투자증권이 매주 금요일마다 다음 주 코스피 예상 전망치를 내놓지만 맞춘 적 거의 없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그냥 얘네들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문가들의 의견. 이게 단순히 NH투자증권이 될지 다른 증권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문가들은 점점점 내놓는 의견들을 모아보면 3분기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 호전을 발판으로 종목 업종 장세로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 관망이 강한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외국인 시각에서는 현재 코스피 지수 때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합니다. 예,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예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는 올해 연초 저점까지 하락한 상태다 보니까 확인해야 될 변수는 있지만 주가는 바닥 다지기를 시도할 것이고 방향 전환은 외국인이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개소리를 나불거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작년 말 그리고 올 초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공식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조용히 하루에 1,000억 원, 2,000억 원 이렇게 꾸준히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외국인들이 저렇게 주식을 샀어? 할 정도로 조용히 소리 없이 밑밥을 쫙 깔아놓고 그렇게 조용히 소리 없이 코스피 시장은 10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 올라오면 그때 가서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자금으로 펀드로 주식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죠. 근데 총알이 좀 부족해. 그럼 그때 가서 이제 개인들에게 펀드를 판매합니다. 일명 개인들에게 삥 뜯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금으로 주식시장을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켜놓고 주식에 관심이 없던 개인들이 아니 뭐 올해 뭐 주식시장 뭐 2,000포인트 깨지니 뭐니 하는데 2,500포인트였어? 웬일이야?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2,950, 2,800 뭐 이렇게 내놓으니까 개인들이 주식해도 괜찮은가 봐. 내가 괜히 쫄았네 하고 뛰어들었어요. 그게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 외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금요일도요.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도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인해야 될 변수가 있기는 한데 주가는 바닥 다지기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은 외국인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아닐걸요? 왜냐하면 아직 개인들 물량이 털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살 만한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방송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기관이나 애널들은 개인들에게 물량을 다 넘기지 못했어요. 좀 잔인한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갑자기 TV에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증권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지금 코스피 시장은요 여러분 올해 연초까지 하락했고요.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를 했었는데요.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업황 개선 기대감 있고요. 외인들이 다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 코스피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건데 그 상승의 리더는 바로 외인입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리 또 순진무구한 개인들은 어머 지금 사야겠네 하고 사겠죠. 그러다가 골로 가겠죠. 여러분 우리 9월 위기설 있었잖아요. 9월이 지나갔다고 그 위기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연초에 부동산과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우리나라 부동산 아직 안 터졌어요. 왜 안 터졌어요? 못 터진 거예요? 왜요? 지금 총선 앞두고 열심히 지금 눌러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동성은 이제 더 이상 인류의 이 풀린 이 유동성을 한낱 인간이 금리 인상 따위로 회수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부채, 이 유동성, 한낱 국민의 힘이, 한낱 윤석열 정권 따위가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간 터져요. 그리고 계속 눌러왔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가 연초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어서 외국인들이 매수할 거라고요?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대투자자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뉴욕 증시 볼까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번 주에 거의 다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1월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FOMC 회의 10일 전부터 연준 위원들은 주딩이에 자물쇠를 채워야 됩니다. 발언이 금지돼요. 그러니까 10월 21일까지 모든 연준 위원들이 11월 회의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모든 그 메시지는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다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뉴욕 연방은행 총재,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리사 쿡 연준이사, 필립 제퍼스 연준 부의장, 거의 모든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다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돌입이 되는데 지난주 후반에 금융주가 첫 스타트를 했어요. 눈높이 지하 5층까지 팠어요. 금융주는 웬간하면 실적이 나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 상태에서는. 그래서 3분기 기대감 좋아. 대한민국 삼성전자 업황 개선 기대감. LG 에너지 솔루션 업황 기대감.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첫 끝발이 개끝발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는요, 블록체인 넷플릭스, 아메리칸 항공, 테슬라 이렇게 어닝 시즌이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3분기 어닝 시즌을 지켜보는 관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지하 5층까지 팠어. 그럼 과연 그 지하 5층까지 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맞히는 기업들, 그게 특히 금리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월 13일 금요일 다우지수는 0.12% 상승, S&P 500은 0.50% 하락. 그런데 나스닥은 1.23%,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왜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자 부담의 어떤 규모가 좀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 일단 16일 날 10월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얘는 흐름이 어땠냐면 8월 달에는 마이너스 19였어요. 9월 달에는 1.9였어요. 자, 10월 달에는 어떨지. 예. 그런데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 몇 개가 약간 좀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다? 3월 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였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올해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좀 뭔가 왜곡시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7일 날 9월 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8월 달에 0.6% 상승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만 미국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9월 달에 국제 유가가 90달러 돌파했습니다. 소매 판매 쉽게 꺾이지 않을 거예요. 소매 판매와 개인 소비 지출은요. 최종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소매 판매 잘 나오겠죠? 자, 그리고 10월 달 중순 정도 시작이 되니까 주택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에서 발표되는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에 발표됐던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에서 우리는 뭘 봤습니까? 주거비가 상당히 비싸다. 주거비 상승세가 뚜렷했다. 9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에서 주거비 상승세가 뚜렷했는데 전월 대비 0.6% 상승했고 전년 대비 7.1%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비는 결국 주택 관련된 지표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주택시장은 당연히 둔화될 거고요. 이미 주택시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18일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자, 베이지북은 뭐냐? 겉표지가 베이지 색깔이고요. FOMC 회의를 2주 정도 앞두고 미국의 12개 지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책인데 문제는
지난 6월 달에 연준이 우리는 이번 달에 금리 인상 쉴 거야 라고 했지만 그들이 금리 인상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베이지북에서 미국 뭐 6개 지역인가 몇 개 지역의 경기가 좀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베이지북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미국 국민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저금의 여력이 없어지고 자꾸 이렇게 소비 여력도 좀 부족해지고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9일 날 10월 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7월 달 마이너스 13.5였고요. 8월 달 플러스 12였고요. 9월 달 마이너스 13.5였습니다. 자, 이것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처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죠. 어떤 추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존에 어떠한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경제 지표라든가 뭐 어떤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그려본 거고,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네가 시간을 조금 더 끌어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끔 만드는 어떤 빌미를 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뚜껑을 좀 더 열어봐야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마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의 어떤 그 긴장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순히 미국의 국채 금리 가격을 상승시키고 금리를 하락시키는 호재로 작용이 되지만 이게 조금만 더 진전이 되면 당장 IMF라든가 이런 곳에서 쟤네 때문에 가자 지구, 저 중동 지역의 리스크 때문에 경제가 둔화될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럼 아마 연준은 그 핑계로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짝만짝 거리겠죠. 그런데 그 전에 단순히 가자 지역구,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국에게 호재로 작용하게 만드는 것에서 이제는 전 글로벌 국가들을 긴장시키는, 아유, 저것들 또 저러면 또 무슨 걸프 전쟁 같은 거 나는 거 아니야? 아유, 저렇게 되면 또 국제유가 막 100달러 가는 거 아니야? 아유, 저렇게 되면 경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은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고요. 예. 그래서 과연 다가오는 한 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냥 무슨 교과서적인 경제 지표 같은 것만 쭉 봤는데 지금 굉장히 큰 이벤트가 생겼고 그 이벤트는 우리 인간으로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과연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조금 더 확산돼서 글로벌 경제에 지장을 줄 수 있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그래서 뉴욕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뭐 그런 즐거움은 지난주까지였고 이제 다가오는 한 주는 쟤네 때문에 미국 경제를 포함해서 전 글로벌 경제가 발목 잡히는 거 아니야? 가뜩이나 지금 물가도 안 잡혀 죽겠는데 거기다가 지금 국제 유가도 막 올라갈 거고 이거 글로벌 경제 걱정되는데 라는 식의 의견으로 넘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고, 예, 돈다방 미스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은 시황의 달인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시간을 지금 나중에 제가 딱 나오면 커뮤니티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뭐지? 그러면 제가 얘 라이브 켰구나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거의 한 달 좀 넘는 시간 만에 오랜만에 새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